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단원으로는 7단원인데 고대 문명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고대 지중해 사회입니다. 서양사를 공부하면 이 시대를 고대라 그래요. 고대. 옛날에.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으니까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세 개를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이 세 개가 연표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흐름을 한번 잡고 공부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리스 세계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338년까지 존재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근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리스 세계를 멸망하고 지중해 세계를 접수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 죽고 세계로 쪼개져요. 어쨌든 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 쳐도 이 전부가 로마한테 멸망합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차 나라를 키워나가서 알렉산드로스 제국까지 점령하면서 지중해 세계를 싹 차지합니다. 그리고 서로마는 기원 후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각 세계가 어느 시기에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리스를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남겨두면 감사하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거 할 때마다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 당연히 그리스 지역에서 발달한 역사니까 그리스라고 하죠. 자, 어떤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것부터 설명해 드릴게. 그리스는 첫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 주세요. 요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어. 이 둘 비교하는 게. 아니면 하나씩 나오거나 그냥 아테네의 특징, 스파르타의 특징, 이 도시국가의 특징을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이 나왔고, 두 번째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거든요. 2호 수능에 출제돼서 요거에 대한 키워드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나오긴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세 번째가 아테네 인물들 정리. 요거는 조금 옛날에 됐는데 언제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아테네 4명 인물들 나오죠? 그 4분들 업적 차례대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가 있기 이전에 에게 문명이라고 해서 여기 에게해에서 발달한 문명들이 있는데 살짝 살펴볼게요. 요거는 뭐 고대 문명 선지로 가끔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자, 크레타 문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도에는 빠졌는데 요 정도의 크레타 섬이 있어요. 그 섬에서 발달한 문명을 크레타 문명이라고 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발달했고요. 청동기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타 섬에 크노소스 궁전, 이게 뭐 황금 궁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은 유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뭐 크레타 섬 가보시는 분들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땅 여기에서 이제 미케네인들이 미케네 문명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해요.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었다, 요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폴리스의 성립부터 살펴볼게요. 그리스는 폴리스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이렇게 각각 다 나름 나라인 거야. 이해돼요? 근데 우리끼리는 말이 통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아테네가 하나의 도시국가고 스파르타가 하나의 도시국가지만 서로 말이 통하는 상황이야. 이 폴리스는 기원전 10세기에 수립됩니다. 폴리스 의미가 도시국가 그 자체라는 뜻이고요. 이 도시국가의 구조는 얘가 아크로폴리스, 이게 아고라,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종교 군사 거점이에요. 그래서 신전도 있고 군인들 머무르는 곳도 있는 곳이 아크로폴리스고, 아고라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지내는 곳이야. 광장, 거기 시장도 있고 모여서 대화도 하고 집회도 하고 사람들 살기도 하고 그런 생활 중심지가 아고라입니다. 폴리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특징, 폴리스끼리 독립지역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긴 해요. 대신 말 통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동족 의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헬레네스라 그래. 헬레네스는 그리스 신 중에 헬렌이라는 신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헬렌의 후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헬레네스가 헬렌의 후손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리스에 사는 우리는 다 같은 헬레네스다, 헬렌의 후손이다, 이런 동족의식이 있었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스 종교 알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12신 제우스 나오고 그런 종교를 같이 믿었고 언어도 같은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는 다르지만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해. 체육대회죠. 4년마다. 이게 뭐가 돼? 이게 올림픽이 됩니다. 지금요. 이게 유서 깊은 대회죠. 대표 폴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야. 그래서 이 두 폴리스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테네부터 살펴볼게요. 아테네는 뭘 중심으로 보냐면 민주정치가 발전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면 돼. 아테네는 민주정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한 거야.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지 과정을 살펴볼게요. 그 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아테네 초기에는 왕정이었어요. 왕이 정치를 하다가 그 다음은 소수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정치를 합니다. 그걸 귀족정이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평민들이 성장을 하게 돼. 왜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면 얘네들이 무역이나 상공업을 통해서 돈이 많아져요. 근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무기들이나 이런 거 다 자기 돈으로 사야 돼. 그래서 처음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가다가 평민들도 돈이 생기니까 전쟁에 참여해. 이해 가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아테네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전쟁 승리를 이끄니까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목숨 바쳐 싸웠는데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되지 않겠냐. 평민들이 그래서 정치 참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평민들한테 정치 참정권을 주려고 모두 처음부터 다 주진 못해요. 대신 금권정, 재산할 때 금이거든요.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 분배한 거야. 돈 많은 사람한테는 참정권 더 주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아예 없으면 안 주고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게 모든 계층, 평민들이랑 귀족 양측에서 불만이 터져나와. 귀족은 왜 평민들한테 참정권을 주냐, 평민들은 줄 거면 다 주지 왜 재산에 따라 나누냐, 이렇게 불만이 터져요. 결국 이도저도 아닌 정책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등장한 인물이 페이시스트라토스야.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정을 실시해요. 근데 이 참주정이 막 나쁜 의미는 아니고,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나쁜 의미는 아니고, 나쁜 건가? 그렇게 막 엄청 못되진 않아요. 참주정의 뜻이 뭐냐면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가요 독주권 행사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는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있어. 근데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그 뒤로 막 독재 막 폭정을 행사한 건 아니고 나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펼치거나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잘 펼쳤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엄청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참정이 어마무시하게 못되진 않았다 이런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네, 페이시스트라토스는 3주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 그 다음은 클레이스테네스예요. 중요한 건 이 클레이스테네스랑 페리클레스가 업적이 많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금 중요해요. 클레이스테네스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의 기틀, 그러니까 기본을 닦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레이스테네스가 한 업적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부족제를 개편한 거야. 뭐야, 글씨 뭐예요? 예전에는 혈연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 혈연 중심으로 부족을 살면 문제가 어르신들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말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 좀 낮은 계층의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주지 중심으로 싹 다 바꿔버린 거야. 혈연의 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면 이걸 10개의 거주 중심 행정구역으로 다 바꿔요. 그러면 이 10개에서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각 행정구역에서 50명씩 뽑아. 그래서 500인 평의회를 설치해. 이렇게 씩 50명 500인 평의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거야. 그리스 행정, 뭐 법도 만들고 뭐 시민들을 위한 정책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00인 평의회가 그래서 행정을 담당해요. 또 하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어, 1년에 한 번 투표를 하는데 독재 위험이 가장 높은 인물을 투표를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독재할 것 같아 라 해서 투표를 해서 6,000표 이상 나오면 그 사람 추방합니다. 아테네에서. 대신 추방하고 10년 뒤엔 돌아올 수 있어요. 약간 장단점이 있는 제도긴 하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 그런 의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레이스테네스랑 페리클레스 사이에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해. 이것도 순서거든요, 여러분. 왕정 기록정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페리클레스 이렇게 순서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흐름을 잡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원전 492년부터 479년까지 5세기죠?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세 차례에 걸친 전쟁이에요. 이거 사사나 왕조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배경은 뭐 자세한 배경은 그렇게까지 안 배우니까 교과서에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세력을 넓히다가 저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서 그리스랑 아케메네스 왕조랑 충돌해요. 그래서 결국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해요. 처음에는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뭐 마라톤 전투 혹시 들어봤죠? 이 그 편지를 42km를 달려가서 전달해줘서 겨우 승리했다라는 그 마라톤 전투. 그리고 아쉽게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가 패배합니다. 요 전투가 그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맞나? 그 This is 스파르타. 그거 맞죠? 300. 그 영화에 나온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 왕조, 아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싸운 전쟁이야. 그러니까 뭐 아테네도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다 있어요. 테베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다 연합해서 싸운 전투이기 때문에 여긴 특히 스파르타군이 활약을 했다. 그렇지만 아쉽게 졌다. 그래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이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에서 중요한 거는 델로스 동맹을 결성해요. 아테네 중심의 동맹인데 추후에 또 이 페르시아 같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든 동맹이야. 군사적 동맹이 강해요. 근데 왜 델로스 동맹이냐면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 얘네가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무기 살 돈 이런 거를 아테네 델로스 섬에 모아뒀어요. 그 기금을.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펠리클레스입니다. 펠리클레스는 아테네 민주 정치를 완성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아요. 자,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민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은 민회에 참석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신에 이 모든 시민의 여자 외국인 노예는 포함되지 않아. 이해가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시민에 포함이 안 돼요. 그게 한계점이겠죠? 그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추첨제. 모든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장군을 제외한 중요 관직, 대부분의 모든 관직에는 추첨을 통해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 나도 추첨을 통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디 뭐 교육부 장관이라도 할 수 있겠죠. 추첨을 통해서. 그러면 나도 그 나라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거지. 대신에 지금은 그 공무원 하면 다 돈 주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기가 힘드니까 일해야 되잖아. 솔직히 먹고 살려면. 근데 정치에 참여하면 일은 누가 해? 그래서 이렇게 페리클레스가 국가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수당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정치에 참여 돈 준다. 이렇게. 그리고 페리클레스가 파르테논 신전도 건축합니다. 요거는 문화사 때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아테네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발전되는 흐름을 잡아서 공부하면 훨씬 이해하기 편해요. 그걸 내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솔페클페라고 많이 외워요. 그래서 솔론 페시크레스토스 클레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이렇게 솔페클페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좋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따로 이 전쟁의 흐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스파르타 살펴보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요쪽 펠로폰네소스 반도, 이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거든요. 요쪽에 자리 잡은 도시국가입니다. 아테네는 여기에 있어요. 자, 스파르타는 아까 그 도리스인이 수립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얘네는 왕과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하는 형태예요. 그리고 참정권은 성인 남자에게만 줘. 스파르타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신문제예요. 얘네 시민은 5.5%밖에 안 돼. 참정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성인 남자 굉장히 적죠. 그리고 얘네는 반자유민, 이걸 페리오이코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도 알아야 돼. 왜냐면 이 밑에 예속농민 노예가 헤일로타인데 이 헤일로타이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니까 페리오이코이도 스파르타의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얘네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반만 자유민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예성농민, 완전 노예, 그냥 무조건 주인 말 들어야 되는 노예들은 헤일로 타이라 그래. 얘네는 보통 그 스파르타가 여기 정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노예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합니다. 스파르타의 사회는 군국주의 사회라고 그래. 나라 전체가 큰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야. 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겠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좀 규칙이 엄격하게 되더라고요. 숫자적으로 적은 사람이 다수를 지배하려면 좀 강압적으로 통치해야 지배할 수 있나 봐.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성인 남자는 가혹한 군사훈련과 집단 생활을 합니다. 뭐 어렸을 때 7살 때부터인가 얘네는 모여서 집단 생활하고 군사훈련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만 몇 년인지 몰라 여기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빡빡하고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나온 거 보고 얘도 나올 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 델로스 동맹이 결성됐는데 이 델로스 동맹이 아테네 이익만 추구를 하는 거야. 그 델로스 동맹 기금 가지고 아테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래서 몇몇 불만 있는 폴리스들이 스파르타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듭니다. 그게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야.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살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 둘이 맞짱 뜨죠. 싸우는데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쇠퇴해요. 그리고 스파르타가 일단 그리스 지역의 주도권을 잡긴 하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가. 결국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스파르타가 테베랑 싸우고 그러면 테베가 됐는데도 걔는 또 누구랑 싸우고 결국 이러다가 그리스 세계가 혼란돼. 서로 싸우다 보면 서로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그쵸? 뭐 병사들도 많이 죽고 돈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해진 그리스는 결국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한 얼마 못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스파르타의 특징도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면 얘네도 종교를 믿긴 있는데 그 신을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상상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나? 막 바람도 피고 신들이 그러잖아. 신들이 인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 철학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리스 문화는 수능에는 아직까지 잘 출제 안 돼요. 아마 내신에서 강조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한 학생들을 한번 그냥 또 중요 키워드만 살펴보고 내신하는 학생들은 뭐 내신에 나오면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철학부터 보겠습니다. 자연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은 시작해요. 자연 철학은 자연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지 철학을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철학 뜻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주요 인물들은 뭐 이런 사람들도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뭐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철학이 소피스트로 발전해. 즉 인간 중심적인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받아들여서 철학도 인간 중심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을
관한 철학. 그리고 진리는 상대성이다. 사람마다 진리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 대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소크라테스야.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 진리가 있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당시에 나쁜 사상을 전파했다고 사형을 당하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 이상국가론 제시하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이다. 소피스트까지 그냥 그리스 당시에 발달한 철학이다. 이렇게까지만 알아두면 수능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스 역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헤로도토스야. 이 역사는 책 제목이 역사예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해서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투키디데스 역시 쓴 책 제목이 역사야. 그래서 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한 내용을 썼어요. 이거 혹시 내신에서 이렇게 바꿔치면 여러분 미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학. 호메로스란 인물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런 거 썼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뒤쪽에 트로이 전쟁 나오는 거 옛날에 읽어본 적 있나요? 이 트로이 전쟁 관련된 내용이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야.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내용을 쓰는 인물이 호메로스고, 그 내용을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랑 오디세이라는 책에서 트로이 전쟁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비극 작가, 슬픈 내용은 아이클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희극 작가는 아리스토파네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아까 페리클레스가 건축했다고 했죠.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를 모시기 위한 신전이야.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고, 아테나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에요. 조화와 균형의 미가 굉장히 멋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상도 따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스 문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 전체도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리스 정리 잘 해주시고 우리 다음에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